실제 계약이라든가 협상 측면에서는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싶어요. 수백조 원 사업에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갑의 위치라서 대한민국 K방산이 잘 나가지만 전 세계에서 살라고 줄을 서온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이 올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폴란드 공무사령관이 방한해서 KF-21을 탑승한 다음에 따봉 날리고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위상이라는 것은 첨단 국가라고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단히 매력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KF-21이 부상되고 있다. 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과의 계약 파기라든가 아니면 이걸 돈 다 토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제가 인도네시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엔진 국산화에 대해서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엔진 기술을 해외 협력하는 것은 국산화를 포기하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유튜브 방송 특성을 좀 독자분들이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바르게 사실에 대해서 팩트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썸네일이나 제목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요것 때문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한국이 엔진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으나, 제가 취재한 결과 그 롤스로이스를 한국 본사에서는 아직 그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제가 이제 관련된 방위사업청이 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취재해본 결과 롤스로이스랑 미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컨트랙트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영국 측이 먼저 이제 바이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이슈를 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계 언론을 통해서 먼저 치고 들어간 측면인데, 실제 계약이라든가 협상 측면에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댓 휘트니,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샤프란까지 우리와 협력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정확한 팩트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해외 협력을 한다니까 여기에 국산화를 포기하는 것인가, 뭐 마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쟁자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뭔가 해외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들여오려고 한 측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이 첨단 엔진, 그러니까 KF-21에 대한 엔진 국산화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 주도로 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 관련된 거 모두 책임지니까 KF-X 첨단 엔진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주도를 하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랑 두산은 어떻게 하냐? 둘이 경쟁해서 한쪽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대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국가가 정해준 연구 과제를 자신이 어떤 걸 딸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두 회사가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온다, 아니면 두산은 완전 독자 개발한다, 이 결정 권한이 없고 국가 주도로 가는 것이고, 국가 주도로 갈 때 기본적으로 항상 이야기되는 게 예산과 비용이 있습니다. 요 비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개발 예산과 비용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국산화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조건 국산화할 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엔진이 어떤 수준이고 언제까지 만들고 어떤 예산을 가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FA50과 KF-21이 로키드 마틴과의 공동 개발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 해서 FA50이 수출이 거절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FA50에서 수출이 거절된 딱 한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아르헨티나의 FA50을 수출할 때 여기에 탈출 좌석, 그러니까 비상시에 조종사가 탈출하고 있는 저 좌석 같은 게 영국의 마틴 베이커 사제의 그 제품인데, 아르헨티나나 영국은 1982년에 포클랜드 분쟁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 말고 사실 수출이 거부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면 무조건 수출이 안 된다,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공동 개발할 때 약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 요것도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트루요니아나 LAH 소형 무장 헬기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에어버스의 무장 헬기와 경쟁하게 되면 에어버스는 우리 수리온과 LAH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개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파는 시점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 수출 시장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의 경쟁자면서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족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 확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KF21 엔진 국산화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라는 건데 이게 1990년대 나온 엔진이거든요. 요게 대해서 만약에 이제 국산화를 하고 이제 공동 개발했을 때 미국이 이런 거를 뭐 수출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경쟁 제품을 또 만들겠냐 이런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RSP 혹은 이제 공동 개발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RSP를 항상 강조하는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엔진 국산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국산화라는 거는 요새는 이제 무기 제약은 거의 이런 게 없어요. 삼성 핸드폰에 삼성 CPU보다 더 좋은 퀄컴 CPU가 있으면 그걸 넣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무기 체계는 유지 보수, 운영, 그 다음에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가 요거 때문에 국산 제품이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수출이 안 된다, 이게 수출 승인 만들기 어렵다 이런 것인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RSP나 혹은 공동 개발을 사용해서 수출 승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RSP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엔진 국산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공 우주 산업, 그 중에서도 항공기 엔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지금의 조선이라든가 원자력 혹은 이제 자동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되는 KF21 엔진 국산화 몇 대 만들지 정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냐? 지금 KF21은 120대가 다 미국산 엔진을 사기로 확정됐고, 그 이후 물량에 대해서 미확정인데, 그 미확정인 물량에 대해서 국산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이 국산 엔진은 이 사업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업 과정에서 해외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그래서 협력 기반이 어떻게 되냐, 민수용 엔진 개발에도 협력 관계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국내에서 해외 업체들이랑 협력하는 게 있어요, 엔진에 관련해서.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어느 정도 작냐면 일본보다 거의 10분의 1 정도 작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10배 많은 물량을 해외 엔진 업체에서 받아오냐? 이게 RSP의 비밀입니다. RSP는 리스크 쉐어링이기 때문에 개발비를 분담하면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리스크도 같이 분담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같이 나눠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이고, 이걸 많이 우리가 담당할수록 대신에 우리가 얻는 이득도 커지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엔진 기술은 아직 발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큰 시장인 여객기 엔진 시장에 우리가 잘 참여를 하거나 많은 부분을 납품하지 못하는데, 이 첨단 엔진을 개발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첨단 엔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돈이 되거나 아니면 수출 실적이 되거나 뭐 몇십조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백조 원 사업에, 그러니까 수십조나 수백조에 달하는 그 민항기용 엔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민항기용 엔진을 우리가 독자 개발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만 자신들 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을 넣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국제 공동 개발 협력이에요. 왜냐하면 제트 엔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도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단순히 KF21 엔진이 수입산이니까 수입을 대체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시면 이 엔진 국산화 기술 협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터키칸 전투기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KF21을 인도네시아가 결국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요게 대해서 많이 불안감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튀르키예의 가장 큰 방위사업 전시회인 IDEF 2025에서 7월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튀르키예 정부가 칸 전투기 계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 정식 구매 계약이고 구매 확정이 됐다고 이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배수도 비밀이고 금액도 비밀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나 튀르키예 양쪽 언론들의 루머 같은 걸 종합해보면 48대를 구매하는데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10년 내에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에 인도해주겠다, 그러니까 배달해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튀르키예의 국산 전투기가 칸이고 이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튀르키예 정부는 아직 칸에 대한 양산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한 게 KF21도 개발의 과정이 끝나면서 정식 구매 계약을 하는데, 소유국 정부가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죠. 그리고 시제기도 한 대밖에 없어요. 내년에 2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멀은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자국 전투기를 자국 정부가 구매 계약도 안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구매 계약을 정식으로 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여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하나 있고, 또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 취재
현재를 봤을 때 그럼 KF21과의 계약 파기라든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니면 계약이라든가 이걸 돈 다 토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제가 인도네시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왜 없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셔서 좀 잃어갔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계획은 다 있어요. 돈이 없다 뿐이지. 어떤 계획은 있냐? 자신들이 구매할 여러 가지 전투기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넣을지 다 계획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KF21과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동시에 구매하고 운용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칸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F-16을 대체하고 KF-21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수호이 계열 전투기를 대체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라팔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KF-15EX 그래서 4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게 인도네시아 목표고 어디 기지에 배치할 것인지 요게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선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전투기를 이국 한국가 4종류랑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내후년에 어떻게 전투기를 운영하냐면 FA-50, F-16, F-15K, F-35, KF-21까지 내후년에 운영하게 됩니다. 5종류죠. 우리나라가 물론 종류가 한국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소형 국가들이 12대나 24대 단위로 서로 다른 비행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물론 한 번에 모아서 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도 되고 정비도 쉬워지는데 전투기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큰 거라서 이제 10대 단위만 12대 혹은 이제 소대 단위라고 하는데 이런 단위로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칸 전투기 계약과 그 다음 KF-22 계약은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평소에 저를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알겠죠. 야 맨날 인도네시아 돈 없다는데 니는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해가 또 충분히 납득되고 저도 좀 답답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3세계 국가의 방산 수출과 그 다음에 수출 금액 받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특히 눈에 띄는 것이지 사실은 좀 우리가 무조건 갑의 위치라서 예, 대한민국 K방산이 잘 나가지만 전 세계에서 살라고 줄을 서온다. 줄을 서는 건 맞는데 줄을 서는 와중에서도 공짜로 주면 안 되겠냐 남들도 싸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노량진에서 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짜리 사업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국책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러 나라 중에서 한쪽 나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우리가 그 앞으로도 그걸 계속 해나가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아시아나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균형 왜고를 중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하나에서 이쪽에 샀으면 다른 쪽에서 이걸 사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사서 상대방에서 여러 나라들이랑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특유의 비리도 있을 수 있죠. 가령 이제 튀르키예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서 세이즈하는 회사랑 이제 지금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KF-21을 무조건 산다. 그래서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이 무조건 끝났다. 인도네시아랑 튀르키예랑 완전히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한 기술로 튀르키예에 준다거나 이런 것은 완전한 낭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우리랑 수정 계약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취재한 걸로는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PTDI가 KF-21 면허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KF-21 공동개발할 때 우리가 일정 물량을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했어요. 뭐 주익 일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무장을 장착하는 무장 장착제인 타일런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자체 엔진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군의 제트 엔진 개발 수준, 그 다음 기술은 단수명 엔진에 대해서 거의 완성 단계이지만 이제 장수명에 도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장수명과 단수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미사일을 쓸 것인가 아닌가 요 차이인데 기존에 우리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독자 개발한 엔진들이 지금 3-4종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해성이라든가 현무3 같은 미사일에 사용하는 그리고 제트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 경우에는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한 번 쓰고 터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연속 활용 한 번 쓰고 몇천 시간 동안 계속 작동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는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전 중인 게 사람이 타는 유인 비행기에 넣는 제트 엔진은 그 비행기 하면서 고장도 안 나야 되고 수명도 오래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명 제트 엔진에 도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이제 실전에 가까워지는 것은 KTF 550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KTF라는 거는 코리아 터보팬 엔진
Z 엔진은 뭐 터보 엔진과 이제 터보 Z 엔진과 터보팬 엔진이 있는데 대부분 다 터보팬 엔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리아 터보팬 엔진 5,500 파운드. 항공기는 야드 파운드를 쓴다. 이게 미국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력이 5,500 파운드, 2.5톤, 2.7톤에 가까운 이 추력을 가지고 있다. 이 추력이라는 거는 엔진에서 밀어낸 힘인데 이 힘이 좋아야지 당연히 엔진이 이제 비행기가 더 잘 가겠죠. 그래서 5,500 파운드부터 시작해서 국내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이 올해 나옵니다. 이게 저건 이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건데 아마 서울에어쇼 지금 아시죠? 가덱스라는 행사가 이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킨텍스 지상 전시에서 이제 KTF 5,500의 완성 버전이 지금 전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킨텍스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라고 하는 비행기에 탑재되는데 로어스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는 무인 편대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유인기랑 같이 가는 무인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KTF 1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TF 5,500 같은 경우에는 추력이 5,500, 그 다음 KTF 1만 같은 경우에는 1만 파운드 제트 엔진입니다. 이것은 원래 스텔스 무인 공격기라 해가지고 그 로어스랑 비슷한데 더 스텔스한 가오리 같이 생긴 뭐 흔히들 가오리 X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개발이 일단 잠정 중단됐는데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로어스보다 더 큰 무인기에 사용할 제트 엔진으로 개발됐는데 현재 계획가에서는 아마 이제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500파운드를 이게 확대한, 이거는 이제 같이 설계됐는데 5,500파운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성능을 더 높인 걸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KTF 16000 16,000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국산 이제 첨단 엔진이라고 불리는 KF21 EX의 버전에 장착 가능한 엔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랑 방위사업청 주도로 하나 두산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현재 개발 스케줄은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안은 이제 국제 공동 개발로 했을 때는 7년의 시간에 3.5조, 그러니까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데 이 KTX 16,000 같은 경우에는 KTX 10,000이랑 5,500과 전혀 다릅니다. 그게 코어라고 해서 엔진은 이제 여러 가지 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최신형 전투기랑 비슷한,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이 타는 비행기 타는 엔진인데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 KF21에 장착돼서 시험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F424, 그러니까 미국제 엔진과 이제 KTF 16,000을 같이 KF21을 탑재합니다. 왜냐하면 KF21은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한쪽은 미국 엔진을 달고 한쪽은 신형 개발 엔진을 달아서 비행 시험을 하면 만약에 개발 도중에 뭔가 고장이 나서 우리 국산 엔진이 뭐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남은 신뢰성 있는 미국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무사히 임무를 종료하고 이런 개념으로 시험 비행을 하면서 이제 검증될 예정입니다. 최근 KF21 20대 추가 양산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계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KF21은 120대를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원래. 그 120대는 원래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누어져 있는데, 블록 1이라는 거는 에어2예요. 그러니까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블록 2는 에어2 그라운드. 그러니까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코드 수도 많아서 공중전부터 먼저 40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양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후속 양산 80대는 공대지 능력까지 합쳐서 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40대를 한 번에 초도 양산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40대를 나눠서 12대에서 10대 정도를 4번, 3번 정도 나눠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추락하는지 이런 걸 보고 한번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데 이 방산 계약이라는 게 그냥 자동차 사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KF21 가격이 1,000억 원이죠? 부품이 20만 개가 넘습니다. 가장 복잡한 부품이다 보니까 여기 계약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거를 다시 리뷰하고 검사하고 검증하고 이 가격을 산정하는 것만 해도 몇 억의 비용이 들어요. 원가 검증이나 항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한 번에 계약하는 것보다 비용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요. 왜냐? 계약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대 양산 계약을 이제 10대씩 나눠서 이거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대로 나눠서 작년에 20대, 올해 20대 이렇게 계약하고 했는데 이때 조건이 작년에 20대 계약했을 때 다음번에
그 1년간 시간 동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음번 계약은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전혀 문제없이 계약되었다. 그리고 그 계약된 이유는 KF21은 원래 2,000회 이상의 소티, 그러니까 시험 비행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작년 11월에 이미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아주 문제없이 갔어요. 그래서 남은 1,000회가 작년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카이 입장에서는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비용만 더 들고 시간만 더 들게 됐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이게 맞는 이용입니다. 근데 카이다라는 한국국방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계약과 개발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중간에 평가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이게 아주 원활하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양산 계약이 무사히 체결되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블록2 80대 계약은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요게 또 미국 스타일로 가는 그 12대씩 계약하는 걸로 하면 또 부대 비용이 늘어나거나 양산이 또 늦어지겠죠. 요건 좀 걱정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꼭 80대 계약을 한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KF-21을 시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폴란드는 원래 한국 공군의 FA-50이나 KF-21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라는 건 어떤 기준이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사실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썼다고 하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방한해서 KF-21을 탑승한 다음에 따봉 날리고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자체가 군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 폴란드 최초의 F-16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F-16 인수조종사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투스타까지 가셨는데, 그래서 폴란드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구소련제 전투기 뭐 수호이 7이라든가 미그 29 같은 거 몰았다가 F-16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서방 측 전투기를 처음 타보니까. 그래서 미국 전투기가 좋아서 F-35도 구매를 하고 미국자만 원래 도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FA-50 같은 경우에는 F-16을 급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필러라는 것은 이 틈을 메운다는 의미로 급하게 도입한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요걸 F-16을 도입했을 때 처음에 그래서 걱정도 많았어요. F-16보다 작고 전투 능력이 더 부족한데 이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EGI라든가 이런 한급 장비, 그러니까 미국이 공급해야 되는 부품들이 폴란드에 배달이 늦어져가지고 폴란드 언론에서 이 한국 거 사지 말랬잖아, 막 이런 비판용도 있고 제가 그에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다 해결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카이가 현지 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라든가 이 KF-21이 제대로 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지원을 해줬고, 그거를 봤어요. 거기에서 일단 1차로 감동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감동해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냐? F-16 업그레이드 사업이 있습니다. F-16 업그레이드는 어떤 거냐면, F-16이 4세대 전투기인데 이거를 A사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4.5세대 전투기를 다는 것입니다. 이게 F-16 V 버전 바이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군의 KF-16도 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하거든요. 폴란드도 똑같이 F-16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48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얼마였더라? 73억 달러? 73억 달러가 아마 9조 원이 대한민국 넣을 거예요. 9조 원이 에이림도 알고, 기존에 있는 F-16이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첫 비행을 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은 비행기고, 멋있지만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20년이나 더 쓸까요? 그런데 한국 돈은 9조 원을 쓴다니까 폴란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48대를 개조하는데 4, 5년 이상 걸리고 납기도 늦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KF-21이 부상되고 있다. 왜? KF-16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완전 새 거 3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세미스텔스 우산 전투기인 KF-21 90대 가까이 신규 구매가 가능한데, 이걸 F-16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고 KF-21을 사자, 요런 여론이 실제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아직 폴란드 정부가 정치적으로 답은 내놓지 않고 여기서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잘 설득을 한다면 이 F-16 업그레이드에 대한 73억 달러를 우리가 다 먹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몇 조 원치는 KF-21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사천 에어쇼라 해가지고 서울 에어쇼 말고 카이 공장 근처에서 이제 에어쇼를 할 때 KF-21이 전시되는 거를 막 찍고 있었을 때 폴란드에서 무관분들 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반동답으로 인도네시아 국기 거꾸로 하면 폴란드인데 너네들 살 생각이 없냐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비행하고 멋있긴 한데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잘 보고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때 비행을 아주 잘 했거든요. 아마 보고가 잘 됐고 지금도 마케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사업화가 되기는 아직 몇 년, 그러니까 내년이야 내후년에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사종을 앞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한국이 인도네시아랑 다시 거래를 해야 하는지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네시아의 거래만큼 우리가 사실 어려운 고객들 정말 많습니다. 이라크도 어렵고 이집트도 어렵고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 호주도 굉장히 까탈스러웠어요. 이게 K방산이 지금 잘 나가는 거 맞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방위사업에 K방산 수출에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타지에서 고생하시는지, 그 고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어르고 달래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기라는 무기 같은 게 굉장히 판매할 때 비싸기 때문에 억지를 많이 부려요.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많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 이 관계가 전략적 동반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좋게 유지가 될 것이고,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의견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장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미래에 그 포텐셜이 있는 거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GDP 성장률이 높으니까 산업 발전 의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인력적으로, 그러니까 인력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의 젊은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이 개발도상국 단점이 있어요. 물론 그 개발도상국 단점이라는 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거래를 하는데 뭔가 대통령이 친한 기업이 뭔가 유리하게 되거나 이런 비리들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 그래서 똑같이 뇌물을 주고 살 수는 없으나 그 대신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 뭐 K방산 이야기할 때 K팝 뭐 헌터스, 데몬 헌터스 이야기하고 K팝 이야기하는데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위상이라는 것은 한국과 그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대한민국 독자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산업에 대한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는 국가, 첨단 국가라고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미국 한쪽 편에 서기 어려운 국가한테는 한국이 대단히 매력적인 이미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는 경제적 교류도 많이 하고 미국과는 이제 군사적 교류를 하는 나라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그 다음에 협력을, 그 종합적인 방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 협력을 패키지로서 우리가 이것을 역이용하면 인도네시아를 오래된 고객으로 놔둘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는데, 물론 돈을 받는 게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뭐 돈을 안 준다, 사업이 지연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랑 무기 거래를 안 하겠어 하고 철수한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까지 인도네시아에 어떻게든 무기를 팔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수지타산에 맞는 장사, 아니면 단순히 돈을 잘 주는 국가, 이런 게 장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안전보장과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한테 해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가, 최초의 T-50 수출국가입니다. KT-1도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가 처음 수출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첫 고객을 확보한 게 굉장히 중요할 때 인도네시아가 첫 고객이 돼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거래는 거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건 받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정당하게 해야 될 거든 봤대, 대신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티포테 전략이라서 돈을 주는 만큼 주고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미국 등 방산 강국들과 경쟁할 때 KF-21의 가장 큰 기술적 강점은 무엇인가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랑 5세대 전투기의 중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KF-21을 만들 때 좀 비판적인 분들은 5세대 전투기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좀 말을 지어낸 거다 하는데, 실제로는 4세대 전투기들이 많이 개량을 해서 F-16, F-18 같은 게 등장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근데 KF-21은 업그레이드된 4.5세대가 아니라 네이티브 4.5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이티브인 게 뭐가 좋아 할 때 형상이 다른데, 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다르다. 이 말인 것은 뭐냐면 F-22나 F-35 같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팔이라든가 F-15 같은 기존의 4세대 전투기보다는 레이더에 탐지된 거리가 짧습니다. 짧은다 해서 가지고 막 15km, 20km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물리 법칙으로 가면 이게 데시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탐지거리가 이제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어야지 탐지거리가 한 25% 줄어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스텔스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추력대 중량비가 우수하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추력대 중량비는 어떤 이야기냐면 엔진이 낼 수 있는 파워랑 그 다음에 이 무게 비율이 가속력과 상승력에 큰 차이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팔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가격점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쌉니다. 한 대에 1,000억 원 한다니까 굉장히 옛날엔 비쌌지만, 사실은 우리가 1,000억 원 했을 때 라팔은 1,500억 뭐 이렇게 1,700억짜리 비행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단순히 판매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운영 유지비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훨씬 잘해주는 게 지금까지 T50과 FA50을 수출하면서 증명이 됐어요.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운영 유지비가 됐고, 운영 유지비가 단순히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용성이, 그러니까 가동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샀을 때 우리나라가 더 많은,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많은 전투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국가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K20, F21의 경쟁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은 모든 전투기가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왜? 형상이 이제 세미 스텔스 혹은 미니 랩터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랩터랑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생긴 게 비슷하게 됐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됐는지 KF21의 치프 디자이너 혹은 이제 KF21을 기술 이전한 로키드 마틴 개발사랑 이야기를 했대. KF21을 개발했을 때 로키드 마틴이라고 미국 회사에서 기술진들이 왔었는데, 이분들이 현역 분들을 사실 잘 못 오시고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 근데 2000년대 후반에 KF21을 만들 때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미국 엔지니어들이 뭘 만들었냐? F21 랩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랩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다 말로 이렇게 전수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는 KF21이 5세대 전투기 EX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고,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들 수 있겠지만, 라팔이라는 건 유로파이터는 이렇게 스텔스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뭔가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다 포기가 되었습니다. 뭐 슈퍼 호넷, 또 스텔스 뭐 사일런트 호넷이라는 게 있었고, 라팔도 막 내부 무장창 가지려고 개조를 했는데, 새로 만드는 게 더 싸요. 개조를 한 것보다. 항공기는 원래 에어로다이나믹이라서 형상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겨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KF-21을 시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최근에는 또 후속으로 추가 탑승을 했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넘버 2. 폴란드 공군의 참모총장이라면 그 다음 뭐 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승 행사를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경에는 폴란드 공군이 장기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 폴란드 공군의 구조가 현재로서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는 F-16 블록 50계열이고, 그리고 이제 F-50은 이제 뭐 12대 가져왔고 추가로 36대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냉전 시절 때 탈냉전 되면서 이제 독일로부터 받은 미그 29가 있고 Su-22 공격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고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 안 되고 해서 없애야 돼요, 결국에는. 그 중에서 이제 Su-22 그 피터 공격기가 연말에 이제 다 도태를 해요.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간 F-10 기존 버전, GF 버전이 어느 정도 최소한 훈련 용도로서 좀 제대로 가동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태엽을 1대1 도태 대체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좀 빌려주는 개념으로 사이드와인더 옛날 버전 F4 팬텀이 퇴역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그걸 넘겨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Su-22가 도태가 되고, 근데 미국에다 발주해서 받고 있는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완성이 돼서 그게 다 도착을 해서 전력화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제 F-35A를 받아서 이제 전력화하면 되는데, 그 다음 숙제는 이 로우급 밑에 지금 FA-50을 이제 받아서 로우급 전력을 완성하면 되고, 중간에 이제 F-16 있지 않습니까? 블록 50. 이거를 이제 과연 유럽제 기존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나팔 이걸로 대체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물간 가고 있는 4.5세대 A사 레이더 장착했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름을수록 뭐 외형상의 어떤 설계 디자인도 아주 그 옛날에 80년대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텔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의 KF-10은 일단 설계 기본부터 스텔스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끔 설계했고 고정됐고,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 관련된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연속적으로 뭐 블록 2, 그다음에 블록 3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생각을 좀 면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록 2가 만약에 바로 제 시간에 안 되면은, 물론 이제 F-16의 블록 50의 사용 운영 기한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곧바로 블록 3로 도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버전을 아주 뭐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타보는 거죠. 근데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승해보면 후방선을 보면은 일체화된 조종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5세대 전투기, 아니면 4.5세대 중에 저 후발주자, 뭐 F-15EX라든지 이런 전투기 개량된 뭐 F-16V라든지 일체화된 뭐 이런 계기판,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기술적으로도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타보고 뭐 맛을 보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산 그 보라매 전투기가 초기 버전이 있을 거고 발전된 뭐 보라매 2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접근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2030년 이전까지는 그 F-50의 소위 폴란드 버전이 이제 완전 전력화가 이제 그때까지 끝날 거고, 지금으로부터 뭐 26년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는 27, 28, 29, 30. 이 4년 동안에는 F-50 PL이 제대로 전력화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블록 3까지 이제 넘어가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한국에서도 2030년부터 본격 개발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 2로 생각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기존의 블록 3라고 얘기했던 EX 버전 이쪽을 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시간이 흐르고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더 진보된, 진화된 버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블록 2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미국산 엔진 사용 현황과 국내 자체 엔진 개발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요? 현재 뭐 KF-11 120대 블록 2 완성할 때까지 말 그대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414 한국 버전 K 버전을 면허 생산으로 다 인수를 받아서 이제 장착을 하는데, 인수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이 있어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110대 이제 그러면 이제 곱하기 2, 엔진이 2개니까. 그럼 중간 부분에 아마 블록 2 버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우리 협력업체들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업체들 뭐 이런 구성품들을 국내에서 좀 더 생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지금 초기에 시제기들이 직도입해서 장착을 이제 했다면은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받는 거를, 양산 단계에서는 뭐 블록 1에서 2차, 1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품을 이제 한국산을 해서 그걸 조립을 완전히 여기서 하는 거를, 본체가 오면은 거기다 또 끼워넣는 거. 근데 계약상에 보면은 단계별로 13%에서 17%를 한국산의 부품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아마 계약 조건 제시한 거, 미국에서 그런 게 내용이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죠. 1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 버전이 맞고, 여기서도 일부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일부 부품을 생산을 이제 해보면서 기술이 쌓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받는 이제 기술들이 그래도 뭐 좀 일부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120대 완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별도의 우리 한국산 엔진을 할 수는 없고 이제 K 버전에 국한되는 거죠. 또 어쨌든 기술들은 이제 좀 습득을 한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한국산 순수한 전투기, 제트 전투기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발제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9월달에 서로 우호적으로 이제 어떤 세미나장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딱 1년 지났는데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에 뭐 존재감이 없었는데 어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연관된 우대를 받는 것도 뭐 없잖아 있고, 뭐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통적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뭐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다 먹을 수 없는, 서로 나눠야 되는, 쉐어 분리 서로 나눠야 되는 엔진 분야 개발에 있어서 혼자 전적으로 다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요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아는데 그게 전적으로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부 어떤 시책, 정책에 따라서는 공동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하반기에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서운하시겠지만 뭐 주식 관련돼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이제 저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고 또 이제 저번에 제시했던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는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 10가지, 뭐 5가지 이상이더라고요. 10년 전에 KF-X의 엔진의 어떤 경쟁으로 지금 F414 K 버전하고 할 때 이미 상세하게 뭐를 기술을 넘길 수 있다. 물론 다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10년 전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주겠다는 게 있었고, 그게 또다시 10년 지나니까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향후 이제 해외 협력업체 기술을 이제 받아서 완성시켜야 되니까, 한국화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업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그런 측면도 살펴보셔야 되고, 국내 업체가 본격 경쟁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타협을 해서 공동 개발, 업체 간의 공동 역할 분담해서 그런 변화도 올 가을쯤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용한 게,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월달에 뭐 여러 세미나에서 한 두세 차례 세미나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저도 그렇고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방송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엔진에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뭔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보여드릴 기회를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이 뭔지 저들이 아주 선진국 엔진 선진국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주려고 하는지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KAN 전투기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F-21 공동 개발에서 이탈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평상시에 다른 방송 시간에서 그 상황이 있었어요. 뭐 몇 달 전에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KF-11에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상외로. 그 층이 새로운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뭐 블로그 시절 때 그런 뭐 이상한 매니아층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서 거기에 맞게 좀 화를 같이 내고 방송을 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도네시아 측이 여러 뭐 행태를 보인 게 발표하고 했던 게 좀 뭐 상당히 좀 괘씸한 것도 있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과연 왜 이럴까 따져보면은 전투기를 뭐 특정 뭐 전투기 이런 전투기 저런 전투기 다 얘기했는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몇 종류 있고 어떤 그 급인지 하이급, 뭐 미디엄급, 로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하고 손잡고 도입했던 게 T50 계열인데 왜냐면 이제 호크 200이라는 이제 옛날 90년대 초반에 경공격기 영구제 도입을 해서 운영했는데 한 1999년도 동티모르 사태 때 활약을 했어요. 방공망을 일부 그런 로우급 전투기를 유지했다는 호주군을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못 쓰고 꽤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화된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T50 버전이든지 그런 버전을 이제 가져가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속 군수요는 이제 그건 별도로 우리한테 계속 받겠다고 따로 발표를 해서 뭐 교류가 있었고 올해 교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중간급 그 전력으로서 F-16이 있는데 뭐 태국 공군처럼 이게 종류가 우리 공군처럼 뭐 블록 50 뭐 이렇게 단일화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 이게 좀 애매모호한 F-16 중에서 2세대급.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3세대 F-16이 이제 생산돼서 도입들을 하니까. 이게 노후 전력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결국 KF-21에 지금 생각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방수청에서 강요를 하고 있죠. 48대를 지금 생각을 지운 건 아니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방사청 중심으로 그 위에 관리하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벗어나지 않게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탈퇴다 버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KF-21 말고 칸은 뭐냐? 이거는 미국에서 F-35를 도입할 수 없고 뭐 러시아제 Su-57이라든지 뭐 중국제라든지 그거를 이제 감안할 때 별도로 도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공군도 필요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슬람 같은 서방 측의 이슬람권인 나토 국가인 칸을 이제 생각하고 그냥 미리 대내적으로 이제 보라는 듯이 특히 주변국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근데 그 실천되는 과정을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뭐 제대로 뭐 돈을 줬네 안 주네 그건 또 그 앞으로 나올 뉴스의 그 일부고 문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바라볼 건 아니고 동시에 F-21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가져가겠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F-16은 뭐 대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Su-30은 이제 보유하고 있죠. 27하고 30 그것도 많지는 않은데 뭐 숫자는 그렇게 전력 하이급의 주전력이라고 하지만 숫자는 많지 않아요. 뭐 30대 이하니까 그거를 이제 라팔로 대체하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래서 칸은 말 그대로 F-35를 도입 못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자기들이 뭐 충족을 시키려 해서 칸, 그다음에 이제 Su-27, 30대차는 라팔로 하고 F-16은 아직은 탈퇴 안 했으니까 KF-21로 거의 헐값에 가져올 수 있나 없나를 간을 보고 있는 거 계속 끊임없이 우리 속색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로우급인 이제 호크 200, 뭐 100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T-50, F-50급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등급별 소고기처럼 쇠고기처럼 등급별로 대체를 따로 이렇게 소유는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대체 소유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분리해서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전투기 전력 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거고, 중간에 이제 미라지 2000은 이제 취소했죠. 중국이 카타르에서 하는 거는 이건 없어진 거고, 또 하나 전투기가 있다면 이제 F-15EX 이 버전은 미국이 뭔가 군사 원조식으로 이렇게 FMS 외상으로 주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관리를 좀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목적은 Su-27, 30 러시아제 전투기를 청소를 하고 싶었던 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프랭크 시리즈 갖고 있는 나라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거 버려라 대신 이거를 해서 그게 이제 전투기 세계에 오래된 그 관행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제나 서유럽제 사용하면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거, 정치 군사 외교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5EX를 이제 제시를 이제 했던 거죠. 좋은 조건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공군 속셈은 저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나 외상으로 장기 저리에 뭐 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유럽 파이터 배제하고 라팔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덥석 손을 잡은 건데 장기 저리 그런 측면에서 라팔이 들어간 거고 프랭크 시리즈 대체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분류해 보면은 좀 목적이 다 다르다. 그리고 결국 2030년도 넘어가면은 지금 상태로 우리가 손해 보는
보는 그런 상황에서 파기를 안 하면은 KF-11이 불러보니 단순 조립 상태로 인도네시아 뭐 공장에서 생산해서 배치되지 않을까. 아직은 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기업 관계, 수출 관계가 뭐 양국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얽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좀 손해 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시장 관리 지켜보는 나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파기되지는 않았다.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등 방산 강국과 경쟁할 때 KF-21의 가장 큰 기술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유럽 등 방산 강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물론 이제 중립국이었던 나토에 합류한 스웨덴, 이게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이 소위 독일을 이제 추종하는 나라들, 나토 안에서도, 그 다음에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까지 포함하면은 대한민국 K방산이 당장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독일을 추종하는 나라, 뭐 스페인이 있고, 그리스도 있고, 프랑스를 추종하는 나라, 뭐 일종의 뭐 벨기에, 벨지움 이 정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또 이태리도 원래 뭐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독일의 방산 수출과 뭐 제작하는 거, 면허 생산은 이제 독일을 또 추종하고 있고, 서독 시절부터. 스웨덴은 또 뭐 독자적인 게 있으면서도 뭐 슈퍼 그리펜이라든지 그리펜 뭐 시리즈를 어떤 기술적인 하이 테크놀로지는 또 영국에서 레이더를 뭐 가져왔다든지 개발을 해서 영국한테 의뢰를 해서 옛날에 셀렉스사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얽혀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들 전통적으로 뭐 문화 습관 여러 가지가 대화도 되고 돈의 문제도 잘 서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게 서유럽 중심으로 돼 있고 반면에 이제 동유럽은 지금도 관광들을 가보시면은 아니면 업무 출장 가보시면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독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스위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옛날 성일 중세시대 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관광 상품들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중간에 2차 대전 때 뭐 주축국의 일원이 된 나라도 있다가 다시 또 바르샤바 조약국이 됐다. 복잡하잖아요. 또 동유럽이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어디에 자리 잡고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토엔 들어와 있지만은 또 전통적인 게 좀 달라요 역사가 기조가. 그래서 뭐 지금의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이제 K방산 선택을 한 거고 루마니아는 뭐 60년대 70년대 그 바르샤바 조약국이면서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항공산업을 또 손잡은 게 있고 뭐 좀 묘한 게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그 옛날 냉전 시절 때. 그래서 루마니아가 덥석 지금 K방산을 잡지는 않는데 또 폴란드가 대신 이제 대리 역할을 하니까 전차부터 해서 유럽 버전, 동유럽 버전 만들 테니까 자기 폴란드 버전을 만들 테니까 뭐 좀 가져와라. 그게 대리 판매가 되는 거 이제 앞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가리아는 좀 조용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용하고 헝가리가 이제 친러 정부로 인해서 양다리 걸친 면이 없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봤을 때는 결국 폴란드가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연동되게 루마니아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쪽에 언론이나 유튜브 아니면 이런 블로그에서 일비하는 뭐 단편적인 뉴스에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왜냐면 시간 지나면 또 그게 다 가짜 뉴스화 돼버리니까 증명이 되니까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뭐 루마니아 까지는 뭐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신 뉴스는 그리스가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리스 육군의 전차 대체가 폴란드가 좀 신경 영업을 하면은 대체 소요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도 뭐 전차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튀르키하고 대립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전망했는데 가장 최신 뉴스는 잠수함을 이제 한국산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소형 전수 차량이라든지. 근데 뭐 그건 돈이 뭐 전수 차량은 얼마 안 되고 잠수함이 좀 돈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이제 뭐 좀 비집고 들어간다든지 영업을 이제 함께 있을 거예요. 폴란드 가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문에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설명회를 이제 했던 게 있고 그 소식들이 또 방산 업체 간에 전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스가 오히려 잠수함 전력에서는 또 우리한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또 독일의 이제 하대배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왜냐면 그리스와 독일은 또 무기체계 서로 뭐 판매 사고하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또 끈끈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유럽에 러시아를 제외한 나토 국가 등 유럽에 방산 시장이라는 게 장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2022년 여름에 그렇게 우리가 폴란드하고 손을 확 잡은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게 영업을 해서 이 작은 나라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 수요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나라 말 그대로 사이즈나 국방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보자 이것도. 그래서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국가들, 우수 고객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손에 들어온 그 나라들을 더 면밀하게 여러 조건을 더 맞춰서 계속 2030년대 초반까지는 가서 그 다음 제품을 또 팔아야 되니까 후속 개발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무기 맞지 않습니까? K방산에. 그러니까 지금 것이 현재 것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 후속으로 뭐 양 자체는 그때 가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후속 무기들은 수량이 주니까 개량용들이나 신제품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미 장벽은 어느 정도
눈에 안 보이지만 형성은 됐다. 그래서 K방송 확대 해석, 유럽에서 확대 해석은 좀 금물이다. 물론 이제 현지 공장을 뭐 합작 공장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말씀드린 그 방산 그 강국도 5개에서 6개 나라가 아주 깐깐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 깐깐하고 독일도 더하고 기껏해야 좀 우리 입장을 조금 뭐 협상해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영국 중심의 무기체계 공장을 세운다 한들 그게 지금 폴란드에서 수주받은 거에 양만큼에 또 비교하면 좀 상당히 낮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장벽은 설치가 되고 있고 제한적인 진출은 뭐 그 정도다. 제한적인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